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김주희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전국 소멸 위기 지역 59곳 가운데 전남이 13곳이나 됩니다. 역대 정부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동북권의 현실은 어떤지, 지방시대를 향한 동북권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뭐 앞서 소개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죠.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은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하고 지역분권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두 위원회를 합해가지고 네.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지역에 요즘에 이제 낙후나 또는 지역의 그 후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넘어서 이제 지역이 소멸 단계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거의 국가를 대개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 하는 고민을 하는 위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사실은 초보 단계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지 32년, 또 시장 군수를 선출한 지 28년이 됐지만은 사실상 아직도 거의 중앙 주도로 계획을 짜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조직과 인사를 장악을 하고 입법과 조세권을 쥐고 있고, 지방자치를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분권면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의 그 자치면에 있어서는 초보 단계도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여수는 여수의 특색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광양과 순천은 광양과 순천의 특색이 있고 고흥은 완전히 또 이 세 군과가 다른 그런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500억을 확보를 해서 25억씩 20군데를 주겠다. 그러면 그 20군데에다 기준을 똑같이 합니다. 바닷가든 내륙이든 저 강원도의 산간인 인제든 똑같은 기준 하에서 공모를 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권한도 이양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중앙에서 정해준 지방 실정을 잘 모르는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준 계획을 갖고 지방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균형 발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횟수만 30년이 지났지 사실상의 지방자치는 초보 단계라고. 그럼 이렇게 잠시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역대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전 정권, 이전 정부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차별성을 두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지방자치의회나 지방자치시장 군수들, 시도지사들이 30년 동안 줄곧 요구를 해왔던 게 뭐냐면 재정을 우리한테로 좀 넘겨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다음에 조직과 인사도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부군수들이라든가 부지사들이라든가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세권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지방에 좀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이걸 놓지도 않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넘겨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자치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치계획권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지방자치에서 중시적인 게 자치계획권입니다. 226개 시, 군, 구의 특성이 각기 다 다르고 그 특성에 맞는 계획을 각 시, 군구가 세우고 네. 그 세운 것에 대해서 정당하고 말하자면 합리적성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계획에 한해서 중앙에서 집중 지원을 하게 되는 지원, 말하자면 간섭하고 개입하고 또 선택 위에서 골라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기 자치 그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자치 계획권을 중시 여긴다고 하는 게 역대 정권의 해왔다는 것도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4대 특구 정책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내용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죠. 이 기회발전 특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컬 대학인데 라이즈 제도, 교육자치 특구하고 또 문화 특구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지금 조금 한번 좀 지자체장들이나 공무원님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226개 시군을 똑같이 잘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제대로 자기 지역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자기들이 기업을 끌어오고 자기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운 것에 집중을 밀어줍니다. 그 집중적으로 밀어준 것이 특구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도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기회발전 특구에 들을 수 있을 정도 제대로 계획을 준비하는 쪽에다가 완전히 밀어주고 그쪽에다가 글로컬 대학이다 그래갖고 대학도 그쪽에다 밀어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실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델과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선도 지역을 좀 만들어서 다른 데도 본받게 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지역 지자체의 성격의 특성화가 되게 이제 네 개의 큰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집중 지원을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자치단체들도 맞습니다. 그게 성격이 유사한 데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기업, 교육, 문화 그리고 도심 이렇게 나눠.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러면 이 네 개 특구 가운데 이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기회발전 특구 네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동부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11월 달 정도 공고가 나왔고 내년 2월 달 정도에서 이제 확정을 지어서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 검토한 거는 도지사에게 200만 평의 기회발전 특구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도지사한테 이양을 합니다. 말하자면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200만 평을 주고 200만 평을 나눠서 10만 평은 10만 평, 10만 평을 하든 40만 평, 40만 평 뭐 이렇게 하고 나누든 시 도지사에게 기회발전 특구에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 동부권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광양시가 아주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전지의 기회발전 특구를 자기들 지정받고 싶다. 2차 전지에 관한 한 광양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순천시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우리 순천시 내에 보면 순천대학교를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애니메이션 학과들을 갖고 있는 데가 4개 학교나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문화산업,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고흥 같은 경우는 드론 산업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예를 들어 구례하고 곡성 같은 경우는 양수발전 1조 5천억이 투자되는 양수발전을 갖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발전 특구에 아주 독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절대로 지역을 살리는 게 지자체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 결국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야만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지방발전은 완전히 기업에 달려있고 그 기업을 이끌 사람들이 기업인들이고 지자체장들은 기업인들을 접촉을 해갖고 자기 지역에 이런 기업을 끌어들이고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기회발전 특구인데 무엇을 주느냐? 첫째 이겁니다. 기업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구례, 곡성, 고흥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분 올라와요? 하니까 서울에 거 팔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땅을 팔고 나면 양도세로 다 뺏어가 버리잖아. 여기 와서 또 땅을 좀 살려고 했더니 취득세를 또 많이 내야 되잖아. 또 이제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려고 했더니 상속세로 64%를 뜯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어?
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말하자면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인세하고 소득세까지도 과감하게 하여튼 특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또 있습니다. 아니 내려가서 봤더니 땅값이 뭐 똑같이 비싸대? 그러려면 땅값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그런다면 대개 지금 규제로 되어 있는 절대 농지라든가 아니면 그린벨트라든가 관광 또는 해안 관광 이런 데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기회발전 특구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양성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와 학교 간에 말하자면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산 배분을 지자체에다 줘가지고 지자체하고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발전이 기업 유치로 귀결이 되고 기업들이 옮겨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네네. 주요 내용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동부권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일단 또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오셔가지고 광양 동호안 규제 완화가 투자로 이어진 이런 선례를 한번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방금 참 설레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동호안에서 이번에 규제 풀린 이러한 선례가 다른 우리 전남 동부권의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광양 그 제철을 방문을 했더니 광양 제철에 모든 간부들이 모여갖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기들이 지금 제철도 하고 있지만은 2차 전지에 양극재 생산을 하는 퓨처 M이 말하자면 순천에 있는 율촌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10만 평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10만 평, 그러니까 공장을 더 넓히겠다는 거죠. 네. 10만 평이 필요로 하는데 도저히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철 단지 안에 15만 4천 평이 있습니다. 네. 저 땅을 좀 쓰자 그러는데 절대로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럽니다. 3년 동안을. 왜 안 되느냐? 이건 제철 단지고 여기는 화학 단지고 업종이 틀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정상 업종이 틀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 하나 때문에 이 10만 평의 땅을 쓸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기가 막혀서 올라가서 각 부처 만나봤지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더 위에 상급기관인 총리실에 2차관이 담당해서 2차관한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이것에 긍정적인 답을 못 얻는다면 나 이거 안 하겠다, 사표 내겠다. 아니 도대체 입만 열면 규제 완화를 하고 입만 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킨다고 해놓고 정작 규제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2차관한테 설명을 해놓고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월 3일 날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하러 들어가가지고 이 상황을 딱 설명을 하고 저 사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말하자면 규제 완화를 한다고 제가 연설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로 조사를 시켰고 그러는 과정에 이게 이제 회의가 열려갖고 10개 중에 8개를 한 번에 회의에 다 풀어버리고 2개도 법안으로 해석을 하느냐 시행령으로 해석하느냐 그런데 법은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시행령으로 바꿔갖고 2달 안에 국무회의에다 올려가지고 10개가 깨끗이 해결돼 버리니까 저기 포스코에서 광양에다가 국무총리하고 저 이정현을 불러내려가지고 4조 4천억을 광양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29조를 광양에다가 쏟아부을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규제 완화거든요. 누군가가 나서서 정치권들이고 이런 데가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중재를 서가지고 기업인들이 정말 기업하고 싶은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준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사회에서도 광양 동호안 규제 완화 건에 관련해서는 되게 지역에서도 호응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순천에서도 보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으로 이전을 했어요.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투자 성과를 보였다라고 이제 지역에서도 이게 회자가 많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저기 뭡니까 우리가 고흥에서 계속 우주선을 쏘아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흥이 우주 산업의 완전 중심지인지 압니다. 그러나 쏘아 올린 거 빼놓고 우리 전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원, 사천 그리고 대전에서 연구하고 그쪽에서 다 부속품 만들고 이렇게 우리는 쏘아 올린 것만은 아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쏘아 올리게 될 누리호 4호, 5호, 6호가 2025, 2026, 2027년대로 쏘아 올리게 되는데 마침 이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따가지고 이걸 어디다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고흥하고 순천하고 창원이 말하자면 경쟁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의 땅이 순천 율촌 땅이 창원은 한 평이 230만 평, 여기는 46만 평. 창원은 빡빡 긁어서 8천 평, 여기는 2만 8천 평. 창원에 있는 것은 창고부지, 여기는 국가산단.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 호소를 하고 댕기고 같이 함께 노력하고 특히 김명록 지사님을 포함한 전남도가 노력을 해가지고 함께 해서 이번에 순천에 이걸까지 말하자면 우주선과 관련된 그러한 이 공단이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관돼서 이제 지역에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했듯이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산단 부지들이 좀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전남 동부권에 있는 이런 산단 부지들은 거의 포화 상태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이런 규제 형질이라고 관련된 땅의 이런 형질과 관련된 규제 개혁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전적으로 저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남 서부권에는 땅은 많은데 기업이 없지만 전남 동부권에는 알다시피 포스코 외에도 GS나 SK나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한화나 또 그 금호 석유화학이나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한 산업들이 업체들이 계속 들어올 생각이고 특히 고흥 같은 경우는 드론을 포함해서 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들어올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국가 산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남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초단체하고 함께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이 확실히 온다고 하는 그런 보장만 받고 그런 교류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입증만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그건 뭐 저는 언제든지 나서서 여권을 설득을 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런 국가 산단이 됐든 아니면 특화 단지가 됐든 이렇게 그 산단을 만들고 조성하는데 저는 가능성도 있고 또 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충분히 있다고.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제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셨고 순천시의 추진 의지도 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려면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도 이렇게 뭔가 지원돼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은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연기 하나 나지 않고 불 하나 떼지 않고 정말 탄소 배출 하나 없이 그러면서도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또는 저기 BTS라든가 이렇게 음악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수익도 얻어냈고 또 부수 효과로 우리나라 이미지도 끌어올리듯이 이 애니메이션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 확보가 어려운데 그나마도 지방에서 한 지역에 이렇게 고등학교하고 뭐 청암대학교라든가 또 순천대학교라든가 또 옆에 이제 광주 쪽이라든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그 학생들을 배출해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이 전문 업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특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방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도 장점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순천이 아주 발빠르게 기회발전 특구 안에 우리 순천 이 애니메이션 이 산업 분야를 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뛰고 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침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원박람회 때 내려오셔가지고 순천시장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재부라든가 문체부 이렇게 알아봐도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실질적인 여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그동안에 없었었던 새로운 문화 산업 쪽에 그러한 개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앞으로도 이제 순항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국토부의 경전선 도심 우회 노선 설계 관련해서 이제 지금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완전히 도심을 통과를 하게 되게 되고 도심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사실 철도가 도심을 통과되는데 지금 경전선이 5번이 댕기는 것이 48번이 댕기게 되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때마다 전부 교통 통제를 해야 되고 순천 시내가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외곽으로 돌려서 하는데 한 2천억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내려오셔서 그 부분도 같이 약속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이미 이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제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네. 지금 곳곳에서 이제 그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시나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설계 단계가 있고 네. 또 뭐 토지 매입 단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미 시작은 됐다고 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고 예산이 지금 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경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예. 이제 그건 뭐 우회하는 것은 확실하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고 이제 이런 지역의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계속 개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순천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폐막 이후에 이런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혹시 구상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그 이제 제가 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워낙 그 순천시가 순천시 공무원들과 시장이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잘 하고 있고 사실은 이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정원 박람회가 끝났더라면 그 넓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을 못 해가지고 순천시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정원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1년에 40억씩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40억을 갖고 사후에 지난번에 첫 번째 박람회가 이루어진 정원 박람회 이후에 계속해서 꽃과 나무를 가꾸고 네. 거기를 다루고 이렇게 해온 바람에 10년 뒤에 이번에 이렇게 멋지고 성공적인 그런 또 박람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천 박람회는 순천 정원 박람회는 그런 대로 지금도 국가 정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도 계속 있고 그건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정원을 그냥 박람회 하나의 행사로 끝내버릴 게 아니라 뭐 그냥 이제 제 아이디어 같으면 이를테면 이제 그 많은 226개 우리 시군 가운데 순천이 이렇게 생태 정원의 도시가 됐다고 한다면 그 정원 공간만이 아니고 순천 시민들 전체 가정마다 말하자면 베란다도 정원이고 또 가게 앞에도 정원이고 이렇게 모두가 시민들이 나서서 같이 꾸며가지고 어디를 가나 순천은 정말 집 앞이 다 공원이고 사무실 앞이 다 공원이고 사무실 안이 다 말하자면 정원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음악과 또 이러한 정원과 이런 걸 함께 꾸미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수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이트를 갖다 그동안에 방치를 해가지고 관리비만 했어도 이자만 했어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여수 이제 광양 항만공사에서 인수를 했고 네. 저도 또 거기에 뭐 인원이 필요해 돼서 15명 증원을 하는데도 저도 같이 나서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지혜를 모아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여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관광 도시로 돼가고 있는데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또 얼마나 잘 또 가꾸고 만드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거론은 되어 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 관심을 가장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해안 관광 개발입니다. 네. 이것은 국토부가 나섰고 문체부가 나섰고
해양수산부가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조 단위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포에서 부산까지인데 사실상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그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남해, 하동, 진주, 사천 이쪽을 함께 같이 이렇게 가꾼다고 한다 그런다면 목포부터 부산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섬과 또 갯벌과 이런 바다와 바다에서 나는 2,200종이 넘는 이런 해산물들을 활용을 한 제대로 투자가 된 그런 해양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수의 엑스포 자리 그 사이트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박람회장이 이 사후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혹시 이런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귀한 자리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진짜 최고의 전문가들이 투입돼 갖고 해야지 난개발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선 급하다 그래갖고 대충 해갖고는 안 되고 정말 여수의 그 자리에 그 엑스포 자리에 그것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을 정도로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그 관광의 추세 또 성향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이 된 제대로 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가 예산이 필요로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저는 나서서 말하자면 협조할 생각입니다. 청사진이 잘 그려졌을 그렇습니다. 때 거기에 맞춰서 네네네. 지원을 하시겠다 이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제 2026년에는 여수에는 섬 박람회가 개최가 돼요. 이제 섬 박람회 지역에서 열리는 또 한 번의 이제 메가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섬 박람회가 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수 엑스포 때 굉장히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참 그 뒤에 그분이 참 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했었지만 그 당시 오염섭 시장이 여수 엑스포를 그리는 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여수 엑스포에 얼마가 쏟아진지 아십니까? 무려 12조의 국가 예산이 쏟아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거절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워갖고 왔었어요. 아주 먼 미래를 보고 말하자면 경상도를 이는 1조 원을 들이는 이순신 대교를 논다든지 그 당시에 그 공항을 넓혀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전세기를 받아들이겠다고 공항을 넓힌다든지 순천에서 여수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완성도 되지도 않을 일이기도 하지만 고흥에서부터 여수까지 연육계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아주 멀리 본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수가 관광도시로서 최고의 말하자면은 명성을 날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섬은 우리들한테 워낙 멀고 배로 가고 위험하고 해갖고 가까이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UAM이라고 해갖고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타고 많은 유인도 무인도 섬까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섬에 대한 말하자면 관심과 또 관광객들이 또 관심을 보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섬 박람회 역시 지난번에 여수 엑스포 기획하듯이 단지 그냥 그날 한 번의 행사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섬들을 보러 아까처럼 중국 내륙의 바다를 한 번도 구경 못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또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우선 접근성을 포함한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때를 좀 많이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관광 인프라들을 확충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수에서는 COP33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또 다음 달이면은 이제 두바이에서 총회가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유치 활동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COP33 유치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부산 엑스포 같이 저렇게 워낙 큰 행사가 지금 국가의 모든 여력이 그쪽으로 다
총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뜨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부산 엑스포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 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부나 이런 데서 그 논의를, 관심을 가질 수 예.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 특히 지역 사회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여수 엑스포 유치할 때요 계속해서 상해에다 지고 본 엑스포가 유치되지 않아서 인정 엑스포를 유치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유중구라는 예. 분을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 5명이 그 당시에 정치권을 쳐다다니면서 떡한 석작으로 하나씩을 들고 다니면서 피눈물나게 그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시민단체 5명이 뛰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성을 모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번에 부산 엑스포 끝난 뒤에 네. 다시 한번 또 우리 힘을 모아 보십시다. 저력도 있고 염원도 간절했고 네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OP33은 이제 일단 급한 불인 그 부산부터 해결을 하고 이제 네네. 다음에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이거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여수공항 문제인데요. 여수공항이 이제 코로나 즈음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용객들도 많이 100만을 처음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니냐, 적자 구조에서 탈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100만이 넘었는데도 적자는 여전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여수공항에 이제 저번 2012년도 여수 세계 박람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시행이 됐었지만은 이제 거기 국제선이 오가는 항공으로 만들자. 근데 지금 현재는 공항 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지방 공항으로 지정돼 있는 여수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선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점공항이 이제 무안공항으로 그걸 집중화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공항이 국제선으로는 거기 이제 하면 안 될까요? 되죠.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방금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걸림돌이 적자입니다. 네. 이용객이 있어야 되고 그 이용객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의 산업단지라든가 특히 이제 지금 고흥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미래 산업, 미래 성장 동력,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게 된다면은 거기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전부 두뇌 근로자들, 그다음에 지식 근로자들이고, 이 지식 두뇌 근로자들한테 가장 말하자면 핵심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승용차보다도 기차보다도 비행기가 더 빠르고, 이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말하자면 수요가 있어야 많이 네. 비행기가 다니는 거지. 국제공항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는 비행기들이 텅텅 비어서 온다고 한다면은 만들어 놓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말하자면 또 그 이제 어떤 신뢰, 지역에 대한 그런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는 하되 네. 당장에 그게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 수요가 없고 이용할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공항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누가 오느냐 그 말입니다. 네. 물론 이쪽에서 동남아 나가는 것에 대한 또는 뭐 어디 그 밖에 다른 외국에 나가는 그런 부분의 공항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고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다 손치더라도 아직은 수요가 좀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끊임없는 요구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공항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승객들이 이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아까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네. 신성장 동력 쪽에 최대한으로 산업을 키워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우선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국제공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참 우리 정치권에 조금 저는 좀 불만입니다. 사실 저기 뭡니까 그 무안공항을 전대로 만들어 놓고 무려 16년 동안 이렇게 광주공항을 옮기기로 하고 무안공항을 만든 데를 옮기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안공항도 국제공항으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수공항도 전혀 국제공항으로 승격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지 못하고 해갖고 결국 이쪽 지역 주민들이 외국 나가려면 새벽부터 전날부터 인천으로 가갖고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정치인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여건 다 투자 예산까지 돼서 다 건설까지 다 완료해놓고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타협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러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에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 공항 개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지방공항과 거점공항을 만들어 놓고 지방공항은 무조건 국내선만, 그다음에 거점공항에서는 국제선도. 그게 그 규제에 막혀 가지고 사실상 이제 여수공항의 국제선을 그 전세기 편이라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싶은데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규제는요, 제가 해보니까 여건이 되면 다 풀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규제를 한 이유를 해결을 하면은 규제가 풀려요. 사람이 만든 규제는 반드시 사람이 저는 풀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점 공항이 됐든 지방 공항이 됐든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지방 공항에 수요가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이걸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것부터 풀어라 해놓고 국제공항 만들어 놓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 그 똑같이 겪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만들어서 신대쪽에다 외국인들이 엄청 올 거다 대비해갖고 어마어마한 신대쪽 땅을 잡아놨는데 한 명도 안 와버립니다. 이러면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완전히 국제학교, 국제병원, 말하자면은 쇼핑센터 다리 다 만들어놨지만 외국인들이 한 명도 안 돌아와 버려요.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도 안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동시에 같이 하자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국제공항에 아까 국제공항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게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요구를 하되 아까처럼 그것이 쉽게 저쪽에서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를 늘리자는 거죠. 네네. 네, 이게 여수공항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순천대가 교육부 공모사업 글로컬 대학 30에 지금 예비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순천대 글로컬 대학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에만 수도권 말고 지방에 있는 118개 대학교 중에서 올해 10개, 내년에 10개, 그 다음 해에 10개 갖고 총 30개를 선정을 한 다음에 선정된 대학교는 1년에 200억씩 1,000억을 물어주는 당군 이래 대학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컬, 지방하고 그 다음에 국제 수준까지 같이 맞추는 그런 글로컬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2차 단지, 그 다음에 항공우주까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순천대학교도 학과를 조정을 해갖고라도 제대로 밀어주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농도인 전라도에 지금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앞으로 선정하게 될 10개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도인 전라도의 스마트 농, 청년 농을 양성하는데도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왜? 전에 순천 농전에서 지금 순천대학교가 됐고 가장 뿌리가 깊고 농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특성을 살려가지고 순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에 이제 15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는데 정말 순천대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뛴 거 처음 봤습니다. MOU를 무려 600여 개를 맺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역 발전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지역에서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시험에 합격해갖고 와갖고 발령나면 그냥 사표 내고 가버리고 지역에 안 내려온다 그러고 노비해갖고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역의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는 그런 글로컬 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잘 자리매김되고 또 선정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순천대학교가 이제 농도 전남의 대표 대학이기도 하고 하니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의과대학 정원 관련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이제 의과 대학을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 계획은 이제 의대 인력 증원 정도로 이제 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많이 지역에서 요구 목소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요.
의대 얘기만 나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피눈물이 납니다. 진짜 피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19대 20대 때 순천에서 국회의원 할 때 그 공공의과대학교 그 부속병원을 순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고 장관이 5번이나 이걸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다 이걸 인정을 했고 교육부와 기재부까지 다 설득을 했고 심지어는 이 순천에 와 가지고 어디다 할 것인가라고 자리까지 보고 갔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요, 전남도에서도 그때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요, 저한테 단 한 번의 힘도 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역민들이 의과대학을 원하고 다 여건이 마련이 돼가지고 법안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 법안은 상정도 시켜주지 않는데 민주당 내에서 입 한 번 뻥긋 안 했어요. 절대적으로 여기는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종시를 빼고 나면 16개 시도 가운데요, 제주도 3개 시군밖에 없는 제주도도 의과대학이, 제주도에도 의과대학이 있어요. 강원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강원도는 의과대학 4개나 있어요. 서울은 8개 있고 부산도 4개가 있고 대구도 4개가 있고 대전도 3개가 있고 전라북도도 3개가 있었어요. 서남대학교가 없어졌지만 광주에도 2개가 있어요. 어떻게 16개 시군 가운데 의과대학을 하나도 못 갖다 놓은 데가 바로 전라남도입니다. 보수 정권에서는 못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이거 하나를 못 갖다 놨어요. 이 전남에다가 그렇게 의과대학 하나를 못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다는 게 뭐냐, 대학교마다 전부 의대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게 별도의 법인,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처럼 완전히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공공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100% 장학금으로 주고 학교 등이 또 활동비까지도 주고 졸업하고 나면 10년 이상을 낙후 지역에서 제대로 지방에서 공공의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고, 이건 일본에서 72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정착하고 성공한 제도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받아들였고 모두가 다 원했는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정치권의 전라남도가 그때 이만큼도 협조를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보태주지 않아서 그걸 내가 관철을 못 시켰어요. 저는 지금도 전남의 제조업의 70%가 전남 동부권에 와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진주, 사천, 고흥, 보성, 구례, 곡성 1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포하고 같습니까? 목포에 23만 하고 전부 옆에 군이고 낙도에서 저기 신안에서 그 응급 환자가 생기면 배로 통통거리고 오면 응급 환자가 살 수 있겠어요? 응급 헬기를 띄워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내려야지. 이건 전라남도에 딱 온다 그런다면 무조건 이건 순천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특수법인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새로 대학교에다 의과대학을 만든다는데요, 경남에서는 창원대학교가, 충청도에서는 공주대학교가, 대구의 경상도에서는 안동대학교가, 또 서울에서는 인천대학교하고 저기 서울시립대학교가 전부 의과대학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학마다 다 의과대학을 유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을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 플러스 하나 의대를 신설을 한다고 한다면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이 전라남도에다 해줘야 되고, 전라남도에서도 아까처럼 인구가 130명이나 몰려 살고 있고 이렇게 큰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이 순천 지역에다 이 특수 말하자면 법인을 만들어 갖고 의대를 유치를 하는 거, 이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많은 의대 교수들하고 상의하고 용역을 2억을 줘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만든 결과인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공공보건의과대학이 이제 새로운 지역 의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공의과대학에 온다면 당연히 의과대학 교수들의 박사들이 올 거고, 그 많은 고급 의료 박사들이 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의료뿐만 아니고 진료뿐만 아니고 의료 산업까지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인데요. 이번 총선 때 거치가 어떻게 되시죠? 어떨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호남에서 꼭 한번 호남 심부름을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니까 어디가 어디로 돼버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재는 광주, 전남 전체가 내 지역구다 생각을 하고 뛰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어떤 선거구 확정된 뒤에 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100% 호남에서 출마한 것은 맞는데 선거구 획정 전에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말씀을 올리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광양도, 여수도, 고흥도, 뭐 보성, 구례,
강진 완전히 뛰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의 전남에서 삶의 전남, 우리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우리들의 아들, 딸들, 조카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 정치의 전남에서 삶의 전남 쪽으로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균형 발전은 국토 공간의 공정성이, 지방 분권은 중앙 정권의 공정성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활에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호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